부동산 거래 절벽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 검토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던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화면 한번 넘기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어저께 또 반대되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부동산 거래 절벽에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생각외로 별로 좋지 않다. 이거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내보이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왔던 수많은 기사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제 검토를 안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또 바로 어저께 나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맥이 빠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원래 이렇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각외로 저는 이거 가지고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것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을 좀 듭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마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15억 초과 대출 허용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얘기가 유튜브에다 올려야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왜 올리지 않았냐면 보나마나 15억 원 초과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슈가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분위기를 보고 난 다음에 그거 검토는 아직 시기상조 또는 안 해, 이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 봤기 때문이고요. 마침 또 어저께 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기사를 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맥이 빠지는 기사가 또 하나가 보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더 떨어져야 한다. 집값 반토막 밀어버리는 윤정부.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요. 이것도 좀 제목이 조금 굉장히 거센 느낌, 강한 느낌이 드는데 글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그동안 어쨌든 규제 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 정부가 집값 반토막을 밀어붙인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기사를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추경호 장관 같은 경우는 10%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급등기 이전으로 가도 충격이 없을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값 목표에 대해서 조금씩 하향시키면서 안정화 추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하향시키며 안정화 추세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 중에서는 아마 조금씩 하향시키며 라는 느낌이 굉장히 더 크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정화 추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이게 속도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이 있네요. 구체적인 수치로 답해달라는 사회자 질의에 현재보다 10% 떨어뜨린다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바꿔 말하면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비하인드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심지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20%, 30%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10몇억 같은 게 5억이 떨어졌네, 6억이 떨어졌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10%를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덜 떨어뜨린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지금 30%, 40% 떨어지는 곳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10%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 올라갔던 수많은 가격들, 상승했던 그 가격들 대비 10%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조정의 의미이지 하락의 의미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거 큰일 났다. 부동산을 떨어뜨리겠다고 정부가 작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부의 그동안 말의 뉘앙스와 스탠스로 봤을 때는 이건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서 30%가 떨어질 수 있고 오리고기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니다. 그게 아니라 10%를 떨어뜨린다.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 들썩거리면서 불안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그것들을 가지고 떨어뜨리겠다, 정부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부가 이거는 예전장으로 돌리겠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 심리들, 오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늘어났던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위축시키는 가운데서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했던 말이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3, 4년간의 급등기 이전부터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급 상승기 이전의 안정 상태로 간다고 해도 금융 충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다시 말해서 상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연끌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굉장히 개인적인 부담이 높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나머지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원희룡 장관이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규제 완화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정부가 1년간 이어져 있던 거래 절벽 때문에 지금 그 10억 이상 대출 규제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것들을 일단 흘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니까 일단 한 발 빼긴 했지만, 결국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은 집값의 급격한 하락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게끔 만들겠다. 더더구나 그 안정적인 흐름이 한 10% 정도다. 그럼 15억짜리가 5억 떨어져서 10억이 되는 게 아니라 15억짜리가 예를 들면 한 14억 정도.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그렇게 떨어졌다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조금 조정받다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살 사람은 사고 겁나는 사람은 못 사고, 자, 그래서 과도하게 늘어나는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나왔던 거래 절벽, 15억 이상의 대출 규제 완화, 또 이랬다 저랬다는 이 내용만 가지고 보실 게 아니라 여기서 숨어있는 비하인드 이 얘기를 봤었을 때는 정부는 하반기에 거래 절벽이 계속된다면 그게 10억 이상 대출 규제 완화이든 다른 것이든 어쨌든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할 것이다. 거래 절벽이 되면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져 나갈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는 겉으로 던지는 수사하고는 10% 하향 조정이지만 사실상 뒤에 있는 말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스탠스다.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님과 제이호님께서 정부가 너무 간을 본다고 할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죠? 정부는 원래 간을 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급격히 오르기도 싫고 급격히 또 떨어지도 싫으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15억 대출 규제 완화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무엇을 살까? 무엇을 사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의 심리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간을 보기 위해서 던진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자들이 그 내용을 들었을 것이고 기자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올렸을 것이고, 자,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유튜브에서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얘기를 보면서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거는 조금 주머니에 넣었다가 뒤에 나중에 좀 해야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진행될 거다. 제가 볼 때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 완화 부분일 겁니다. 취득세 완화 부분은 원래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은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던지는 규제 완화책이 취득세 완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던질 수 없는 대책이고요. 대출 규제 완화인데 15억 이상 대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고민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 하반기에 규제 완화는 분명히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거래 절벽 때문에. 단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간을 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쟁님, 자, 여의도로 출퇴근합니다. 초등, 예비, 중등이 있는 4인 가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검단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데 공급 과잉으로 전세가가 폭락해서 뉴스도 나오는데 전세로 살다 매매 기회를 보는 게 나을지 지금 금매를 잡고 실거주하면서 기다리는 게 나을지 추석 지나고 바로 결정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미 저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 스탠스가 어떤 거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스탠스를 제가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저는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지만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전세로 살다가 매매 기회를 보는 게 나을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전세로 살다가 매매 기회를 보는 게 나을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세로 살다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세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장이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집값은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폭이 있거나 또는 주춤주춤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않거나 그럴 때는 진짜 매수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전세로 살다가 매매 기회를 본다? 나름대로 타이밍도 봐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스탠스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뭐 공부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그렇게 매수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본인은 검단을 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저는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게요. 자, 검단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뭐 출퇴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시고 또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단이라고 하는 지역,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입니다. 자, 인천이라고 하는 곳들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입주 물량 과다죠. 그리고 그 입주 물량 과다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검단 신도시의 입주 물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단 신도시 입주 물량 과다는 바꿔 말하면 길게 보면 단타를 치려는 사람들한테는 좀 별로일지 몰라도 조금 길게 보는 중기 이상의 투자를 보는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나한테 닥쳐올 수 있는 충격을 막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떨어진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라고 하는 곳이 인프라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곳일 테니 그때 발생되는 입주 물량이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심리가 늘어날 테니 그때부터는 상승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승의 개념은 모든 게 내 수익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중간적으로 본다면 저는 검단에 들어가실 때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떨어진 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급한 분들, 이런 물건들의 가격들을 급매물로 거주하는 게,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르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사고 난 다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왜 검단은 안 오르지?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는 오르는데 왜 내 아파트는 왜 안 오르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죠. 이 공부가 결국엔 내가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또 다른 결정을 할 때 엄청나게 도움된다는 사실을 정말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주택자분들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고민을 하지 전세냐 아니냐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피스폴더님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미사 아파트 25평 일시적인 2주택자라서 내년 7월 말까지는 매도해야 되는데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년 상반기 안에 매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속에서는 뭐냐? 상승하면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라는 내용이 숨어 있죠. 이게 이제 인간의 심리, 사람들의 심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와이프는 지금 팔기를 바라고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버티는 걸 생각 중이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 말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상승장의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투자를 정말 오래 하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본인 같은 경우 내년 7월 말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져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도 두 가지로 심플하게 갑니다. 첫 번째 상승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이다. 자, 그러면 상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올라간다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올라가봤자 더 많이 올라가는 거는 예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거는 확실히 맞다. 자, 그런데 하락을 한다. 그러면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폭이 더 클 수 있죠? 더 크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중에 상당수는 이런 경험이 없거나 지금 현재 연끌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피가 마르는 경험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경험을 하고 나면은요,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안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했던 투자자들은요, 지금 현재 25평형을 가지고 있고 꽤 올랐다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자, 지금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 2억이었다. 근데 지금 3억 정도만 오르면 내가 더 벌 수 있잖아 라고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3억을 기대하고 있다. 2억도 못 얻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1억이나 또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 2억이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확정시킬 거리라고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하락장의 가장 큰 무서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부인과 와이프 고민하신다고 하셨죠? 아직 7월 말까지 시간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갑니다. 결국 가격을 계속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니까 비과세 구간을 바꾸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과세 구간에 있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시되 내년 7월 정도라니까요. 아직 하반기까지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초에는 무조건 적정 수익을 보고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정 수익을 보고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상미님이 올려주셨는데 강북 아파트 3년 거주하고 전세를 놓고 수지 와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강북집을 매매로 나눴는데 팔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지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수지 쪽 7, 8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살고 싶은데 2주택일 때 세금 등의 상황은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 같은 걸 보시되 이건 무조건 세금 상담 받으시는 게 맞아요. 세금 상담 받으시는 게 맞고, 세금 상담을 되게 두려워하시거나 이 돈 벌려고 이렇게 꽉 움켜주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담받는 거를 되게 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받는 거와 안 받는 것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받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지 쪽에 또 7, 8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살고 싶다, 거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거니까 파셔야 되잖아요. 파셔야 된다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DJ리님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84 소유자입니다. 갈아타기를 상급지로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같은 동네 대형 평수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의견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학년기라 이사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학군이 바뀌지 않는 같은 동네에서 평수를 업그레이드 되는지 고민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남들이 워낙 부러워하는 분당이라고 하는 동네, 그 중에서도 또 서현동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재건축 관련된 얘기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범단지 쪽을 가지고 계시다. 자, 그러면 일단 본인은 좀 표현이 좀 웃기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좋은 곳에 대한 업그레이드거든요. 그쵸? 좀 더 좋은 곳에 대한 업그레이드인데,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애들의 학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부분을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대형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결국에는 함부로 옮기겠을 때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을 테니까 지역에서 움직이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강남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크시니까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는 대형 평수로 옮기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대형 평수를 옮기는데 대형 평수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전제가 뭔지 아세요?
직전의 대형 평수랑 8사랑 비교했을 때 대형 평수와 8사가 있었을 때는 예를 들어 대형 평수가 떨어지든지 또는 대형 평수는 가만히 있거나 덜 오르고 있는데 8사가 많이 오르든지 이랬을 때 올라가야 되거든요. 즉 떨어질 때 가거나 8사가 올라가서 붙었을 때, 즉 붙었을 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이 움직이는 날짜를 본인이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와 8사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본인이 그 부분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서 갭이 붙어 있는데 어떤 현상으로 붙어 있는가, 갭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많이 보지 못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 평수와 지금 8사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냐, 그래서 갭이 붙었는데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맞다. 자, 그렇게 보시면 조금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거다. 지금 본인이 옮기냐 마냐 자체보다는 시장의 흐름,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가장 적은 돈으로 옮길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매도가 안 됩니다. 갈아타기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갈아타기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매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팔릴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보유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보유다. 근데 내가 보유를 했을 때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제가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불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미래를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물어보시고 그러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후반부의 혼란기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 올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매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지금 기흥 아파트 매도가 10개월 동안 안 된다? 근데 그 기흥 아파트 그 주변이 매도가 됐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잘은 안 되겠지만 그 가격대에서만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즉 살려고 하는 사람들 두 가지 사람들이거든요. 실수요자도 잘 안 들어와요. 실수요자들도 지금 현재 떨어지는데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나온 물건만 사죠. 투자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지금 살려고 할 때 좋은 기회다. 좀 더 싸게 사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투자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결국 지금 현재 팔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수익이 확실하게 나와 있다면 직전 최고점 가격으로 팔려고 하게 되면 솔직히 안 팔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갔었을 때 본인한테 닥칠 불리함 이런 부분을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매수자가 관심이 있을 만한, 쉽게 말하면 낚시질을 하는 데 있어서 미끼를 먹을 만한 걸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먹을 만한 걸 던지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뭐 돌돔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아님 질문 한번 받도록 하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덕 신축 갖고 있는데요. 입주한 지 2년 돼서 지금 팔고 분당 재건축이나 목동 재건축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면 고덕을 갖고 있으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전세 주고 월세로 이사하고 남는 금액으로 소형을 추가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잠깐 여기서 좀 뼈 좀 때리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 느낌상 다이아님은 하락장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하지만 제가 조금 뼈 때리는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이요. 상승장에서의 지식만 갖고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맨 마지막에 전세 주고 월세로 이사하고 남는 돈으로 소형을 추가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월세로 이사하고 남는 돈으로 소형을 추가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결국 투자 금액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장이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변곡점인 시기이거든요. 이 변곡점인 이 시기에 베팅을 하겠다? 근데 베팅을 하게 되면 상승장의 투자 기술이 아니라 하락장의 투자 기술로 베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데 보니까 딱 상승장의 투자 기술로 베팅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죠. 하락장에 베팅하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월세 세팅을 할 수 있는 수익형 투자라든지 뭐 경매를 좀 배운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아직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상승장에 지난 몇 년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걸 지금 하겠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이아님은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제 만약에 지인이라면 아니 제 집안분이라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혼낼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월세로 이사하고 남는 돈으로 소형을 추가로 투자하라. 월세로 이사하고 소형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락장 또는 침체장이 오더라도 한참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움직일 때 하는 방법이에요. 절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 지금 머릿속에 상승장의 투자 기술 몇 개만 들어와 있는 경우일 경우가 많아 보여요. 아닌다면 제가 조금 과도하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세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요. 위에 질문하신 거 고덕 신축을 갖고 있는데 입주한 지 2년 됐다. 2년 됐으니까 이제 비과세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팔고 수익 확정시킨다는 건 좋아요. 자, 근데 분당 재건축이나 목동 재건축으로 갈아타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고덕하고 분당 중에서 어느 게 좋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분당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기 신도시 테마가 들어와 있죠. 들쑥날쑥하게 할 때 타이밍을 잡아서 굉장히 가격이 낮은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오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딱 분당 재건축 찍는다? 막말로 그런 경우 있죠. 서울이 침체장이 왔습니다. 고덕 신축을 갖고 있는 내 것이 또 떨어지고 있는데 저 멀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갑자기 막 던지는 물건이 나왔어가지고 경매 나왔는데 뭐 7, 8억 이상 떨어졌어. 그럼 고덕 신축 팔아서 글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분당 재건축과 목동 재건축을 얘기할까요? 바뀌게 될 겁니다. 왜? 더 좋은 게 나타났는데 시기마다 항상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겠지만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물건들을 던질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확실한 게 아닌데 베팅을 하겠다? 지금 둘 다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고덕 신축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분당 재건축이 괜찮아 보이지만 분당 재건축 말고 더 좋은 강남 재건축이나 다른 게 바뀔 수도 있는 게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다 되는 거 있었나요? 아마 90%는 안 되셨을 텐데. 근데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는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거기서 계속 바꾸셔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뒷얘기는 지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동 재건축 가는 거 괜찮죠? 역시 목동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분당보다는 목동이 좀 더 낫다고는 보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나와야 되겠죠. 이미 본인은 좋은 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좋은 물건들은 분명히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던지실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조금 뼈 때리는 식으로 조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토토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시행인가 접수한 신도림 293 일대라고 합니다. 아직 인가가 난 게 아닙니다. 재개발 지역 주택 소유 중입니다. 아마 이제 사업 시행인가 접수한 재개발 지역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수년간 침체 또는 하락으로 간다면 미분양 등이 걱정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번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관처 전에 매매하는 것이 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침체장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의 상황을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드리기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나 어떤 상황을 제가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큰 그림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 장하고 이번 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메인이 아니었다라고 어느 정도 올리긴 했지만
지금처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는 시점보다는 좀 덜했다. 지금이 100이라면 지난번에 70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지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좀 플러스 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집값을 떨어지니까 신축 아파트도 떨어지고 구축 아파트도 떨어져요. 자, 10억의 아파트, 고점을 찍은 게 10억이다 보니까 재개발도 이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10억은 되겠지, 15억은, 10몇 억은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피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신축이 10억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8억이 되고 7억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재개발의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왜? 10억 이상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의 필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10억짜리가 7억짜리 됐어도 이 집은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가 붙어요. 근데 재개발은 굉장히 오래된 썩은 주택인 경우가 많은 경우, 썩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주가 힘들거든요. 실거주가 힘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투자자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투자자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이거나 피가 떨어지는 시점에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잘 안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침체장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침체장이 발생하게 되면요, 항상 일반 아파트 떨어지는 것보다 재건축, 특히 재개발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때도 누군가는 들어오거든요. 싸게 팔고 진짜 떨어지는 상황에 다시 정말 없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 그래도 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라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인데 서울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시간의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철저하게 본인이 선택하셔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사업시행인가 접수했죠. 사업시행인가 났던 물건들도 그때쯤 되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분양 등이 걱정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거나 또는 익절하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점에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겠다라는 전략을 펼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리얼부자님, 지금 재개발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신통기획 쪽을 지금 더 봐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어떤 특정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본질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순위가 테마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통개발은요, 테마주에 가깝다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신통기획이 나쁘다가 아니라 테마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 왜? 지금 밀어주고 있으니까. 정부가 밀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통기획 자체가 나쁘다가 아닌데 신통기획자가 제가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들어간다. 이거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하는 방법이다. 투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다. 저는 오히려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그래서 신통기획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일반 재개발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분당에 어떤 분한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분당 지역의 대형 아파트와 8사의 아파트, 중형 아파트의 가격에 그걸 봐라. 갭이 어떻게 붙었는지를 봐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의 본질은 초기 재개발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죠. 그러면 가격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가격이 안 되니까 신통기획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못 본다라고 하면 신통기획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거기서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익을 보면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초기 재개발이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 재개발과 신통기획의 가격을 좀 보면서 일반 재개발이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걔네들은 진행 절차가 명확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글로 들어가는 게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리얼부자님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을 가자가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은 일반 재개발이 훨씬 더 좋다. 근데 지금은 테마를 타서 신통기획이 그 다음에 분위기를 타고 있다. 하지만 본질은 초기 재개발이다. 그러면은 초기 재개발을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두 번째, 일반 재개발이 훨씬 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차라리 조금 더 얹고 안정적인 투자로 가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자, 지피디님. 자, 집값이 50%가 하락하면 대출받은 사람들 대출금 일부 회수 요청을 받지 않나요? 대출 회수 관련 공구년도에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먼저 집값이 50% 하락한다면 엄청나게 겁나는 거죠. 엄청나게 겁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집값이 50% 하락할 가능성도 그다지 많지 않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출받은 사람 일부 회수 요청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는 경우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 집값이 50% 하락하잖아요. 집값이 50% 하락한 상태에서 여러분 담보 부분을 갖다가 대출 상환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힘든 사람 뒤통수 때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금융당국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못합니다. 왜? 힘든 상태에서 투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 상황 되면 시장이 무너지는데 그걸 갖다 가만히 놔둘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집값이 5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본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가기를 원한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50% 하락은 너무 오바다. 두 번째, 일부 회수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부 회수 요청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된다면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공구년도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회수 요청을 하고는 싶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오히려 그때 제가 2008년이었을 거예요. 2008년 당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때 그 보통 3년 거치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했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였거든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3년 거치 부분을 늘려주도록 약간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를 5년 거치로 바꾼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지금 지피디님이 걱정하시는 현상은 그냥 막연한 현상일 뿐 사실상 금융당국이 시장의 무너짐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금 일부 회수 요청 같은 경우는 제가 98년이죠. 벌써 20여 년 전쯤에 있었던 회사에서 담보보강이라는 차원에서 뭐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한 20몇 년 전이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금융당국이 굉장히 관리를 들어갈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레이스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해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새 같을 때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요새 같을 때가 공부하기가 좋을 때라고 하는데 공부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인가요? 정부에 맞는 부분을 얘기하셨고 지금 분위기에 맞는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어려운 그 공부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는 게 맞는 거냐? 뭐 요새는 경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규제가 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시장의 분위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시장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공급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자,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저는 좀 많이 권유해드리는 입장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이 있죠. 신통기획, 그 다음에 모아주택 이런 것들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할 곳을 찾거나 돈이 벌 것을 찾는데 그것들을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신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전부 다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의 대세다. 오래된 주택을 바꿔서 신축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재건축과 재개발이 앞으로의 메인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죽전 얘기하신 분이거나 또는 다른 곳을 얘기하신 분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동네만 보지 말고 다른 지역의 움직임을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지난 몇 년간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 전세 갭 투자가 유행했고요. 제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세 갭 투자가 유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형식이 나타났냐면 분양권이 유행했고요. 강남 재건축,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주변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주변부의 구축, 그 다음에 외곽,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게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 책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얘기했느냐? 제가 이렇게 움직일 것을 알아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을 공부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되 지난 몇 년간의 시장의 움직임을 복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복귀와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시면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질문 올리시라는 거죠. 그럼 제가 그 조각조각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흔히 말하는 강의라는 걸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새는 경매 갖고 질문을 딱 물음표를 주셨는데 경매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써먹을 만한 그 내용으로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매 언제 공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유리한 경우가 영우였던 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경매를 직접 하기 전에 경매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는 가운데서 경매라고 하는 기술 꾸준히 공부하신다라고 하고 그렇게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된 과정에서 경매라고 하는 상품, 경매라는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경험을 습득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재건축, 재개발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루크 11054님이 질문하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무조건 심리와 부동산 사이클만 강조해서 미래는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리는 수요 공급과 금리 변화 등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쉽게 받는 결과 아닐까요? 심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대중은 쉽게 패닉하고 심리도 확 변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즘 심리와 사이클만 강조하는 타 전문가들 보면 답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정리하고 말을 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예전에 부동산 시장 이전에 저도 이제 학과가 경제학과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도 있고 주식에도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는데 왜 부동산은 이런 얘기가 없을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클을 찾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심리에 따라 바뀐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지금 루크 11054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계속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리와 사이클만 강조하는 거는요,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냥 보고 외운 공부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가다 KB에서 심리지수가 크게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전 절대 그 말 안 믿습니다. 심리는 매번 바뀌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되게 안 좋죠. 심리 개판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이 그동안 급등이라고 하는 부분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쇠퇴기나 하락기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게 투자는 하락이 와도 투자할 방법이 있고 속도만 느려지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쵸? 하락장 또는 침체장 때 투자할 곳이 많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많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기대 심리를 낮춰놓고 보게 되면 상승장에 몇 억 벌던 시기와 하락장에 몇 천만 원 버는 시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건가요?
한단 말이죠. 단편적으로 좀 올려주셨네요. 죽전역 우측단지 구축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일단 지역을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지역을 보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어느 지역이 옳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흘러가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죽전이라고 하는 곳들을 보실 때 있어서 본인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바로 그 근처에 더 우월한 곳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옆에 대체할 곳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지수님 같은 경우는 죽전역 우측단지 구축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는 딱 축약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목적이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고, 중요한 거는 시장의 움직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월한 곳이 있느냐, 대체할 곳이 있느냐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죽전보다 우월한 곳이 어디가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분당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수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대체지라고 하는 부분을 봤었을 때 죽전을 대체할 만한 곳들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역세권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수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정지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냐면, 어떨까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흐름.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죽전을 보기 위해서는 분당과 수지 같은 지역을 봐야 된다. 또는 그 밑에 있는 기흥 같은 곳을 봐야 된다. 그래서 죽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시장의 움직임, 상승과 하락이라는 움직임을 보게 되면 먼저 분당 쪽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대표 단지를 좀 찍어 놓으시면 되겠죠. 대표 단지를 찍어 놓으시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수지의 움직임은 어떤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죽전은 분당과 수지와 비교했을 때 선택의 범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분당과 수지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이 연동되는, 다만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죽전역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분당과 수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죽전역 우측단지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어느 쪽을 기준으로 우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죽전역이라고 하는 곳들을 보게 되면 죽전역에서 선호하는 대표 단지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산 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단지들이 있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전 분당과 수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분당을 보고 그 다음에 수지나 죽전을 보는 것처럼 죽전역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를 먼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단지, 세 번째 단지,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 단지가 몇 번째 순위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번째 순위다? 그러면 본인 것이 아무리 움직임이 있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전에서 흔히 말하는 랜드마크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 랜드마크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단지의 순서에 따라서 내 단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보시는 것들을 언제 오를까요? 뭐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그 지역, 죽전 내에서도 대표적인 단지, 뭐 학군 단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 단지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본인의 단지와 그 다음에 그 지역 내 대표적인 단지의 가격차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가 오르고 난 다음에 내 단지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은 지금 단지가 바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그쪽에 있는 랜드마크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정을 받고 있으면은 대표 단지와 지금 내가 보는 단지의 차이가 있다면 이게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게 되기 때문에 내 아파트 단지, 내가 관심 있는 단지는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얘가 오른 다음에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그 대상 아파트의 스탠스, 현재 위치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좀 애매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른 곳도 질문을 하시더라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현주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중에서 하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형 오피스텔이 앞으로 유명하다 하셨는데 하락장 초중반, 초중후반 중 언제쯤 상승이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틀린 시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뭐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당과 죽전 얘기를 하면서 분당이라고 하는 우월한 곳,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지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죽전이라는 곳의 포지션 이런 걸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소형 오피스텔이 유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소형 아파트가 왜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일단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세금 문제라든지 그래서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죠.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투자할 곳을 보게 되는데, 투자할 곳을 보게 됐을 때 그동안 또 올라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아파트로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오르다 보니까 대형 오피스텔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대형 오피스텔이 많이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 아직 덜 올랐다. 자, 그런데 요즘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월세 가격이 오른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로 사람들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소형 오피스텔이 사람들의 관심도가 예전보다 늘어날 것이고, 예전보다 늘어나니까 그 중에서 입지가 좋은 우월한 곳이 어디냐? 그럼 강남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장 중후반부 중에서 언제 상승이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언제쯤이라는 거는 그 시기 전에 상황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을 제가 항상 관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소형 오피스텔이 유망하다라고 하는 거는 흐름상 지금 사람들이 오피스텔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월세 상승이라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월세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추거나 또는 아파트의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소형 오피스텔의 유망이 제가 바꿀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현주님께서는 초중 후반부 중에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은 그 유리함이 뭐냐,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언제 사라지느냐,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광교라든지 이런 좋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죠. 흔히 말하는 대체지가 될 만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게 외곽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아파트의 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거나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갭 투자 환경이 좀 조성된다거나 이러면 만약 내가 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팔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쯤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의 확정은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형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 포지션으로는 괜찮다. 단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좀 더 활성화되고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좋은 환경들은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 소형 오피스텔 투자하고 난다면 언제 오를까요?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성이 아빠님, 불용님, 상가 수익률 5%는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5%만 보게 되면 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요.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상가 수익률 5%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시 투자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가 수익률 5%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가는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가가 내가 개발할 능력이 있어서 수익이 높아진다면, 그러니까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은 개발 같은 거를 해서 또는 뭐 내가 점포를 운영해서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들어가도 되죠. 근데 그냥 그런 능력 없다. 그러면 상가 수익률 5%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가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현재 상가가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가격을 낮춰서 사고 난 다음에 그 수익을 그대로 유지하는 약간 그런 전략으로 가거나 개발을 해서 올리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상가 수익률 5%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왜? 상가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가 수익률 5%다 몇 %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상가 공부하시는 게 맞죠. 상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또는 상가 부분을 내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정쩡할 수 있다. 지금 상가들 되게 많이 들어가시는 거 신문기사도 가끔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익률 몇 %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차라리 가격을 훨씬 더 싸게 사든지 아니면 내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그 사이에 공부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은 주시광님께서 강남구 모아타운 4군데 신청했는데 어디가 유력할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알면 제가 들어가죠.